찾아왔어요. 그 신부님도 성함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분인데 네, 한 번도 못 뵀어요. 그래서 처음에 전화를 받아서 많이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도 뵙고 또 여러 제가 옛날에 알 때는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다르게 부르나요? 똑같아요. 죄송합니다. 옛날에 20 몇 년 전에 꽃동네 봉사 대학교 때 장애인 봉사 활동을 많이 다녔는데 거기서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죄송하지만 가족이 신자는 아니고요. 네. 그래서 오늘 신부님께 부탁을 받아서요. 1시간 동안 국정화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문제가 있는가 그러는데 제가 신부님처럼 재미있는 얘기는 못할 것 같아요. 재미없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이 자료는 제가 아는 선생님이 만드신 거에다가 제 자료를 좀 더 추가해서 좀 이해를 쉽게 만들어 놨습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요. 국정화 교과서가 왜 우려가 되느냐라고 얘기하면 그냥 정말 단순하게 표현하면 역사를 전공하거나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정말 금기시하는 것이 있어요. 친일, 독재 이런 것들을 미화하는 교과서를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한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너무나도는 좀 단순한 것 같고요. 이번 시간 동안에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이러한 일을 추진하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얼마 전에 TV에서 네, TV에서 이런 장면이 나왔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TV를 안 봐서 얘기만 들었습니다. 인터넷 뉴스에서 제가 봤는데 지금 현재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과서에 주체사상을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문제 있는 교과서를 가르쳐야 되겠느냐, 써야 되겠느냐. 문제 있는 교과서가 제가 가져와봤어요. 우리 여기 앞에 학생들 있지만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과서입니다. 저도 오늘까지 수업을 하고 왔던 교과서고 내일은 아니고요. 다음 주에 그런 수업을 해야 되는 그런 교과서인데요. 이런 교과서에 저런 내용이 나와 있다. 그러면서 플래카드를 붙였습니다. 저희 부서 굉장히 사실 놀랐어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말인데 아이들은 주체사상을 공부하고 있어요. 왜? 교과서에 나오니까. 근데 이 플래카드를 붙인 의도가 정말 나쁘다는 겁니다. 다음 볼까요? 왜 그러냐면요. 주체사상을 가르치라고 하는 건요. 현 정부예요. 요걸 뭐냐면 정부에서 이 교과서를 이렇게 써라. 학생들에게 가르치라. 라고 만든 기준 아닙니다. 교과서는요. 요 기준에 맞춰서 교과서를 쓴 거예요. 저기 밑줄 표현을 보이시죠? 이것이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진 자료거든요. 이명박 정부에서 처음 교과서를 만들려고 할 때 교과서를 쓰는 사람들에게 저 내용을 꼭 들어가게 써라라고 했어요. 이건 여기서 나오겠지만 검정 교과서라서 국가에서 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교과서를 만들지 못해요. 근데 이명박 정부 때 저 교과서에 주체사상과 세습체제, 천리마운동을 가르쳐라, 교과서에 써라 해서 저자들이 교과서에 쓴 거예요. 그리고 나왔으니까 가르쳐. 물론 부정적으로 썼고요. 부정적으로 가르칩니다. 김일성의 무상화를 위해서 쓰인 거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걸 말했던 사람들도요. 사실 이 내용이 이런 내용이라는 걸 다 알아요.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무식해서 저런 말을 했겠습니까? 다 압니다. 아는데 저렇게 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죠. 마치 우리 아이들에게 주체사상이 정말 좋은 걸로 가르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가르치는 이 교과서에요. 주체사상이 나와 있고 저도 1학기 때 아이들한테 가르쳤어요.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일성 독재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나와서 주체사상이 쓰였다라고 분명히 교과서에 나왔고 저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잘라버리고 주체사상이라는 말이 있다. 교과서에. 그러니까 이 교과서는 좌파고 빨갱이 교과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더 웃긴 거는 자기들이 본인들이 새누리당 이런 것처럼 새누리당에서 이렇게 교과서를 쓰라고 해놓고 그리고 이 교과서를 다 교과서 썼을 때 또 통과를 시킵니다. 다 검정을 하거든요. 그 검정을 했던 건 누구냐면 박근혜 정부예요. 정부에서 정말 맞춤법 하나까지 세밀하게 검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자기들이 검사에서 통과시킨 써도 됩니다 라고 하는 교과서로 저희가 가르치는 거고, 그 교과서에 저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마치 국가에서 하지 말라는, 가르치지 말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다음 볼까요? 이게 지금 고등학교 교과서의 일부입니다. 여기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주체 사상을 통치 이념으로 북한이 확립했으며 이는 김일성의 권력 독점과 우상화에 이용되었다. 이렇게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그들이 비판적으로 가르치라고 해서 비판적으로 가르치고 교과서에도 비판적으로 써 있어요. 근데 이런 걸 이용해서 이 교과서가 문제가 있으니까 국정화를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다음. 그리고 이 국정화 교과서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와 같은 역사교사의 97%가 반대를 했어요. 국정화 안 된다. 그랬더니 우리가 추진하는 국정화를 반대하니까 너희는 좌파다, 빨갱이다. 김무성 대표가 한 말입니다. 그리고 역사학계에 있는 학자들에게 물어봤어요. 했더니 90% 이상이 반대했습니다. 국정화 안 된다. 그랬더니 역사학계도 좌파다. 100명 중에 97명이 자기들 의견에 반대한다고 너희는 좌파가 빨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거 이번 주까지도 그렇게 계속 그 말을 반복하더라고요. 97%가 좌파라. 저희 교사들은 좌파만 뽑은 거가요? 역사 공부하는 사람들 다 좌파만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대학교 때 배웠던 교수님들은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역사계 교수님들이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이 많아요. 저희가 일본 분한테 배웠는데 한국 배우고 다 보수 쪽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최소한 학적 양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일제시대에 대해서 굉장히 찬양하고 좋게 평가하는 이런 것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 그대로 써야 된다. 이게 역사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가 우리 주장이나 우리의 국정화에 반대하니까 너희가 좌파다, 빨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다음 졸지에 제가 97% 좌파에 함량이 됐습니다. 그래서 좌파 빨갱이라는 말을 하도 하길래 제가 여기 학생들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계시다길래 제가 한번 좌파라는 말이 뭔가 좀 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실 좌파나 우파 이런 걸 표현하는 게 너는 딱 좌파, 너는 우파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준이라는 게 되게 애매모호한 기준이에요. 해방도 이렇게 가르칠 때 해방 이후에 여러 정치인들을 놓아서 남한의 정치인들을 볼 때 좌파와 우파를 많이 쉽게 구분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쓴 거예요. 좌파 중에 맨 왼쪽 좌파, 극좌라고 표현하는데요. 박헌영이라는 사람이죠. 공산당, 남로당이라는 당을 만든 사람이죠. 그 다음에 중도 좌파, 약간 왼쪽에 있는, 좌파 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운형. 그 다음, 약간 오른쪽에 있는 중도 우파, 김구가 있고, 맨 오른쪽, 이승만 지금 있죠. 지금 현 정부나 이 국정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뉴라이트라고 좀 이따 설명할 건데, 그 사람들이 가장 이상적인 정치가로 뽑는 사람이 보면 이승만입니다. 뉴라이트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김구예요. 특이하죠? 우리는 김구하면 우리 국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인데, 김구를 싫어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빨갱이래요. 좌파랍니다. 당연히 여운형도 좌파죠. 좌파라고 하죠. 박헌영은 더 말할 여유가 없죠. 그러면 같은 우파였던, 우위였던 김구조차도 왜 좌파 빨갱이라고 하느냐. 그게 바로 기준입니다. 관점. 어디서 바라보느냐는 거죠. 이승만 이쪽에서 볼 때 자기보다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좌파입니다. 나 이외에, 나와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 이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좌파죠. 박헌영은 나중에 공산당이 불법화되고 나서 47년인가 46년에 북한으로 도망을 가죠. 여운형은 극우파한테 암살당했죠. 김구도 극우파한테 암살당했습니다. 김구를 죽였던 그 사람, 안두희라는 사람. 나중에 인터뷰를 했을 때 왜 김구를 죽였냐고 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죠. 김구가 빨갱이라서. 김구라는 분은 한 번도 공산주의 활동을 한 적도 없고요. 공산주의를 되게 싫어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승만의 관점에서 보면 김구조차도 빨갱이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자기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다 좌파 빨갱이라고 보는 겁니다. 다음. 진짜 극우가 요즘 나왔는데
요즘 그 사이트 중에 일베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일베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교수입니다. 부산대학교 천안과 교수인데요. 최고원이라는 사람이 18대도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나왔고요. 중간에 그만뒀지만 이번에 얼마 전에 보니까 19대 대통령, 자기가 대통령 나오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정말 극우적인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극우냐? 우리나라 극우의 이제 상징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음. 이분이 이런 얘기 했어요. 그 출마 선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박근혜는 김대중과 완전 한 통속이다. 박근혜는 빨갱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저도 빨갱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 기준에 안 맞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빨갱이고 좌파야. 심지어는 우리가 생각할 때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우파고 극우적인 입장이 있는데 이 사람들 입장에 보면 박근혜 대통령도 빨갱이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균형 있게 보는 게 아니라 너무 한쪽에 치우쳐서 이런 것들을 자기의 기준으로 보다 보니까 다 자기 아닌 사람들을 전부 다 저렇게 보이는 거죠. 지금 이 국정화를 하자고 주장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런 유의 사람들이에요. 자, 제가 아까 뉴라이트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 국정화 교과서에 찬성하고 원래부터 그것을 추진했던 사람들이 뉴라이트. 우리말로 하면 친보수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보수의 뿌리를 가면 친일파와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 원조 보수들은요,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었어요. 그들은 권력도 있었고, 일제시대 때 또 권력도 있었고, 많은 부를 누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너희 그래도 일제시대 때 친일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요,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 그거 맞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부정을 안 했습니다. 근데 새로운 우파, 뉴라이트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당당합니다. 당당해요. 일제시대 때 친일당이 뭐가 이렇게 문제냐 이렇게 대놓고 얘기해요. 이들은. 그리고 일제시대 때 그렇게 힘들었던 시기 아니다. 살만했다. 일제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있는 거다. 이런 얘기하고 친일 얘기하면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 다 친일파다. 우리만 그런 거 아니다. 뭐 이렇게 굉장히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 뉴라이트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들이에요. 서울대학교 이용훈 교수는 전에 백부 토론에서 혹시 기억나나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했죠. 위안부가 공착이다. 몸파는 여자들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엄청나게 여름에 욕을 먹었죠. 자발적으로 돈 벌려고 참여한 것이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저 얘기 듣고서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지방원이라는 사람은 김구는 빛나는 같은 사람이다. 테러리스트다 이거죠. 안중근도 테러리스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병지, 뉴라이트의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제일 상위 고문하는 사람인데요. 위안부의 강제 동원 근거 없고 일제시대 토지 수탈 이런 거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승조라는 사람, 일본의 식민지배는 매우 다양한 일이고 축복이며 감사해야. 저는 처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무슨 일본 사람들이 하는 줄 알았어요. 일본의 우익들이 아베나 이런 아베 출신 사람들이 이런 얘기 자주 하고 가끔 하면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쭉 들으면서 이게 일본 사람들이 한 말인가 했는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 뉴라이트의 지도자들이 한 말이에요. 뉴라이트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교과서를 좌파 교과서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대학 교과서를 만들었어요. 그 대학 교과서에는 4.19를 부정하는 4.19는 혁명 아니다. 우리가 4.19 혁명이라고 하는데 4.19는 그냥 학생들이 벌인 데모다. 뭐 이런 형태로 폄하하는 거죠. 그리고 5.16은 쿠데타가 아니라 혁명이었다. 그래서 저 뉴라이트가 대학 교과서 만들었을 때 제일 먼저 가서 막 항의하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4.5 혁명, 4.19 혁명, 동기집회, 4.19 혁명 관련된 단체들이었어요. 이주천이라는 분은 말도 안 되죠. 광주 사태 때 북한군이 와서 했던 거다. 북한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만만 모르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뉴라이트고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국정화 추진 세력들입니다. 교과서를 쓰면 이런 사람들이 써야 돼요. 지금 쓸 거예요. 다음. 뉴라이트죠. 다음. 네. 뉴라이트가 나왔을 때, 어떤 사람인지 까먹었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했어요.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과 뉴라이트는 한 몸이다. 생각이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 대표였다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 다음. 자, 그러면 국정이 뭐고 검정이 뭔가 그거부터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국정은 국가에서 만드는 겁니다. 모든 지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국가가 다 해요. 그래서 하나의 교과서를 만드는 겁니다.
검정 교과서는요, 국가가 아까처럼 기준을 말합니다. 이런 용어를 써라, 이렇게 교과서를 써라. 이렇게 기준을 정해줘요. 그러면 그 기준에 따라서 출판사들이 여러 개의 교과서를 씁니다. 다양한 지필들을 모아서. 그리고 다 만들어지면요, 그걸 국가가 심사합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정말 자기들이 제시한 기준에 맞는가 안 맞는가 꼼꼼하게. 이번에도 이 교과서 만들어질 때 9개가 신청했는데 하나가 떨어지고 8개가 통과됐어요. 그래서 사실 검정은요, 국가에서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통제를 많이 하는 겁니다. 마음대로 쓰는 교과서가 아니에요. 국가에서 사실 다 썼던 거예요. 문제는 이 지금 교과서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썼던 교과서라는 거죠. 자기들이 만들어놨던 교과서인데 자기들이 만들어놓고 지금 교과서가 문제 있다고 계속 지금 요즘에 TV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죠. 자기들이 만들었다는 얘기는 안 하죠. 자기들이 통과시켰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하죠. 근데 사실 그 교과서는 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교과서예요. 인정교과서는 교과서를 만들고 나중에 사후 심사만 하는 거고요. 자유발행제는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저자나 출판사가 자율적으로 하는 건데, 지금 선진국들은 대부분 다 자유발행제. 교사가 필요한 책 갖다가 학생들 가르칩니다. 지금 그 전 세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에 있는 많은 선진국들은 대부분 다 자유발행제예요. 교사에게 모든 권한을 줍니다. 교사에게 당신들이 아이들을 여러 가지를 자료를 참고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세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국정에서 검정으로 갔다가 이렇게 발전해야 되는데 지금 다시 거꾸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일단 국정교과서였거든요. 선생님들이 정말 재미없는 책이라고. 국가에서 만들어서 정말 재미없고 딱딱합니다. 애들이 아무도 안 봐요. 선택권이 없습니다. 이거 먹어야 돼요. 검정교과서는 지금 8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디자인도 다르죠? 굉장히 출판사에서 만들기 때문에요. 굉장히 디자인도 화려하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진이나 이런 것들, 도움될 만한 것들 많이 만듭니다. 골라서 선택할 수 있어요. 어떤 학교는 예를 들면 공부를 잘하는 지역 학교 학생들은 좀 내용이 많은 교과서를 선택하고요. 또 우리 지역 아이들은 좀 공부나 이런 수준이 낮다. 그러면 그림이나 사진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 교과서 선택합니다. 교사들이 선택을 해요. 우리 아이들에 따라서. 그래서 8개 교과서에서 골라서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선택권을 지금 안 주겠다는 겁니다. 다음요. 뭐 그림만 만화로 정리한 거고요. 다음. 역사교과서 원래부터 왜 국정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총독, 일제시대 때도 국정은 안 쓰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검정교과서 쓰이다가 국정이 언제 처음 됐느냐? 74년도 유신헌법 만들어지고 2년 후에 유신을 홍보하기 위해서 국정으로 처음 만든 거예요. 그러다가 쭉 쓰다가 민주화운동 이후에 87년 6.25 이후에 이제 민주화가 됐으니까 우리 국정 쓰지 말자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김영삼 정부 때 국정으로 가자라고 결정을 했고요. 그때부터 이 교과서라는 게 1년 만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최소한 만들려면 4년에서 5년 걸립니다. 4년에서 5년 걸려요. 처음 만들 계획을 세우고 기준안을 제시하고 그 기준안에 맞춰서 저자들이 교과서를 쓰고 그 교과서를 다시 몇 번 검토한 다음에 국가에서 통과를 시키고 이것이 하나의 책을 만드는데 보통 4년에서 5년을 걸린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 검정으로 된 것이 몇 년 안 됐습니다. 2007년인가? 그때 완전히 고등학교 때부터 쭉 내려와서 이제 완전히 검정이 됐던 거예요. 이렇게 어렵게 검정까지 왔는데 지금 다시 2015년도 국정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음요. 그럼 다른 나라들도 국정교과서를 사용하느냐? 좋은 거면 다른 나라도 사용해야겠죠. 그죠? 어떤 나라가 볼까요? 이런 나라입니다. 공산주의 국가들이 국정화를 써요. 국가에서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공산주의도 아닌데 공산주의로 돌아가잖아요. 북한을 맨날 욕하면서 북한처럼 되보자는 거죠. 그래서 주로 쓰는 나라들이 사회주의 국가, 이런 나라들. 심지어는 사회주의라고 하는 중국도 국정을 안 씁니다. 우리가 그렇게 비판하는 아베가 있는 일본도요, 국정교과서 안 씁니다.
검정이에요. 베트남도 지금 검정으로 바꾸려고 하네요. 공산주의 국가에, 사회주의 국가에 베트남도 바꾸려고 하는데 우리는 국정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다음요. 유엔에서 몇 년 전에 유엔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의 역사 교과서로 가르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양한 교과서를 해서 만들어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게 유엔에서 권고한 사항입니다. 베트남한테 권고했던 거였는데요. 지금 국제단체나 최순실에서 국정을 사용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다음요. 그럼 왜 갑자기 한국사 국정어가 논란이 되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 혹시 기억하나 모르겠지만 그 뉴라이트에서요 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검정을 통과시키려고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교학사라는 교과서였어요. 그 교학서 들어보셨어요? 그 비판을 엄청 받았죠. 오류도 엄청 많았고 그 다음에 친일, 독재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우호적이고 썼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교학사 교과서 쓰지 말아야 된다. 학교 현장은 여섯 선생님들이 교과서 선택하는데 거의 선택을 안 했어요. 첫 해는 한 학교도 없었고요. 지금 현재 보니까 두 학교가 선택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한 학교가 얼마 전에 일본에 가서 인터뷰했던 박근혜 대통령 아들, 저희 동생이 있었죠.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이 이제 더 이상 더 시위는 안 된다고, 우리가 나라가 너무 심하다고 일본 정부한테 가서 얘기했고, 그 분이 이사로 있는 학교예요. 그 학교에서 선택했어요. 지금 현재는 두 학교가 선택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교과서를 만들어서 자기들은 대박 날 줄 알았는데 교과서가 완전히 망한 거죠. 첫 해를 정말 하나 학교도 선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도 선택을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뭘 바로 꺼냈냐? 그러면 국정을 하자. 꺼낸 거예요. 그때 처음 국정을 하자. 그러니까 자기들 교과서가 안 팔리니까 안 쓰이니까 그러면 자기들 교과서를 국정 교과서를 만들어서 다 쓰게 하겠다. 이거죠. 참 무서운 말이죠. 혹시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작년에 교육감 선거를 했습니다. 17개 시도교육감 선거를 했는데요. 14명이 진보교육감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김무성 대표가 뭐라고 했어요? 교육감 선거 없애자 했어요. 그 전에 보수교육감들이 선거에 당선될 때는 한마디도 그런 말 안 했죠. 근데 진보교육감이 당선되니까 교육감 선거 없애자. 이런 얘기입니다. 말 이유도 웃겨요. 뭐였냐면 선거를 해서 국민들을 분열시킨다는 거예요. 아닌데 교육감 선거가 많이 분열시켜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가 더 많이 분열시킵니까? 만약에 분열을 걱정한다면 대통령 선거 하지 말아야죠. 국민들을 반통하고 있는데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런 걸 근거해서 자기들한테 불리하면 이렇게 다 이런 무리수를 두는 겁니다. 다음요. 지금 올해는 좀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요. 심지어는 보수적인 신문들도 국정화는 너무 심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강하게 밀고 나가니까 크게 반이 들지 않죠. 다음요. 그러면 좌우가 학자들이 모여서 중립적인 교과서를 만들면 되지 않냐. 뉴라이트도 모이고 다른 사람들도 진보적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모이고 해서 교과서를 쓰면 되지 않냐. 근데 역사라는 건요. 역사라는 것은 사실을 쓰는 겁니다. 이게 나눠먹기가 아니에요. 진실을 쓰는 거고. 그 역사학자들이 역사의 전공자들이죠. 역사학자들이 연구한 연구 결과가 교과서에 실리는 게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때, 토론회 할 때 늘 말이 좀 안 되고 이론이 딸릴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 건 전부 다 전문가에게 맡겨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문가를 굉장히 우대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전문가들을 다 좌파라고, 역사 전문가들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다음요. 현재의 교과서가 좌편향인가 그렇게 하도 말을 많이 하니까 제가 자료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현재 교과서를 만드신 분들이에요. 쓰라고 하신 분, 써도 된다고 통과시키는 분. 그렇죠? 이 교과서가 이분들이 통과시키고 만들라고 했던 이분들이 좌파 정도냐?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만들어놓고 자기들에게 여러 선생님이 이러면 그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잘했다고 사탕 하나 주는데 사탕 먹으라고 해서 얘가 사탕 먹으니까 너 왜 먹어? 때리는 거 어떡하지? 먹으라고 하니까 먹는데 가르치라고 하니까 가르치는데 가르쳤다고 문제 삼는 거죠. 다음요.
말을 많이 하는 게 정통성 얘기를 또 많이 합니다. 다음 볼까요? 이것도 얼마 전에 나왔던 플래카드입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역사 교과서예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부정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부정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제가 저희 학교에 그 꽂혀있기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만든 대한민국 헌법이에요. 헌법. 헌법에 가면 제일 첫 번째 전문이 나옵니다. 전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의 정통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라고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자, 아까 뉴라이트 얘기했잖아요. 뉴라이트. 일제시대 때가 살만 했다는 거예요. 살기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3.1운동 왜 일어났습니까? 그러잖아요. 살만 했고 일본이 우리한테 참 많은 걸 해줬는데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1919년 3월 1일 날 200만 명이 태극기 들고 목숨을 내고 싸웠겠어요? 만약에 그들 논리가 맞다면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저렇게 200만 명이 항의한 거는 이게 잘못된 거죠. 3.1운동이 잘못된 거죠.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대통령이 이승만입니다. 이승만, 나라의 건국의 아버지, 국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을 몰아낸, 이승만을 몰아낸 4.19혁명은 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은 계속 이승만 대통령을 올리다 보니까 이승만을 쫓아냈던 이 4.19혁명을 자꾸 깎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깎아낼 수밖에. 근데 우리나라 헌법은 분명히 3.1운동과 4.19 정치를 계승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누가 과연 헌법을 지키고 누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키려는 건가? 뭐 생각을 했거든요. 다음요. 다음. 제가 했던 이야기죠. 그 다음. 그러면 일제시대가 살만했으면 저렇게 만주에서 목숨 걸고 총 들고 싸웠던 독립운동가들은 뭐가 되는 거냐 이거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 여기 보세요. 이승만일까? 4.19 혁명일까? 그 다음에 박정희의 유신일까? 유신 반대 운동일까? 그 다음에 전두환 독재일까? 5.18 민주화 운동일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디가 정통성이 있는 건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어디에 있는 걸까? 단지 대통령이기 때문에 정통성이 있는 걸까요? 다음에 일제시대 때 우리를 통치한 거는요 총독부였습니다. 그럼 우리를 통치하고 대통령이 정통성이 있다면 그럼 일제시대 때 총독부가 정통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프랑스 혁명이라는 걸 배울 때 프랑스 혁명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죠? 루이 16세라는 사람이 정치를 너무 못했어요. 그래서 프랑스 시민들이 루이 16세의 목을 단두대서 탁 치고요. 왕이 없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프랑스 혁명이에요. 그때 프랑스 시민들이 그 요즘 말로 데모가죠. 프랑스 혁명을 하면서 막 부르는 노래가 지금 프랑스의 국가입니다. 라 마르세이지라는 국가예요. 그들이 들었던 깃발이 지금 프랑스의 국기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고 전 세계 어떤 나라에 가도 가장 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 하는 게 프랑스 혁명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사람들은 왕이라는 이유로 루이 16세에게 정통성이 있다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민주주의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독재자들에게 정통성이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오히려 저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합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자랑스러운 역사다. 왜? 이러한 부정한 대통령, 권력자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거에 불의에 맞서서 4.19 혁명으로 저항을 했고 또 유신 반대 운동을 했고 5.18 민주화 운동을 했고 6월 민주화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나라 현재 대한민국을 이렇게 민주적인 나라로 만들었던 원동력이었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우리나라의 정통성인 거죠. 우리 역사인 거죠.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늘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정말 자랑스러운 거다. 정말 저렇게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고 저렇게 민주주의 싸워서 민주주의를 이겨냈고 그 암흑했던 일제시대에 우리는 저렇게 3.1운동과 여러 지역에서 무장 독립운동을 해서 결국 이러한 독립된 나라를 만들어낸 거야. 우리가 거기에서 정통성을 찾아야지 일제시대나 독재정치에서 우리가 정통성을 찾을 수는 없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얘기할 때. 그 다음 40 왜곡
부분이 있습니다. 6.25 전쟁은 남침일까 북침일까? 혹시 남침이라고 생각하세요? 북침이라고 생각하세요? 남침이에요? 북침이에요? 남침이세요? 네. 저도 남침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아이들은요, 요즘 저희 교과도 그런데 남침이란 말이 안 씁니다. 요즘은 이렇게 표현해요. 북한이 남한을 침략했다. 이렇게 쓰지 남침 북침이란 말 표현을 안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어느 신문사에서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6.25 전쟁이 남침이냐 북침이냐 했더니 아이들이 혼동을 느끼는 거죠. 다음 볼까요? 남침